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을 앞두고 여당은 적폐청산 공세를 강화할 방침인 반면에 보수 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설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구속 연장을 놓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주은호 해설위원, 유영하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정감사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달 3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예. 그동안에 보면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 그리고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당의 판이다라고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 꽃 같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의 판이라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관행이지만은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좀 다를 겁니다. 그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드러났던 온갖 적폐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청산하는 작업들을 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출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렇다고 이제 방어만 할 수는 없을 거고, 물론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안보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론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맞서는, 또 그것을 이제 신적폐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맞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면은 국정감사가 정치 공방의 그런 장으로 흘러버릴 우려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국감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 당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목표입니다.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나는 이토록 많은 나라 전체의 실정을 안고 가는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FTA 재협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였는지 그것을 밝히라고 저는 당연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믿을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좌파 정권 정부 곳곳에 주사파 출신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고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네, 이러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대리전 양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무엇을, 또 여당은 어떤 점을 주로 공략 포인트로 잡을까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부정, 비리 이런 의혹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국감에서 폭로하겠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에서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맞불을 낳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폐청산의 어떤 그 여론이 좀 더 우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정치 보복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축의 프레임 전쟁이 결국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국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뭐라 그럴까, 양측의 적극적 지지층들을 정치적으로 결주시키는 이런 효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측면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지방선거로 또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도 한미 FTA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내려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국가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쟁으로서가 예를 들면 오버돼서 나가버리면은 과연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예. 그럼 뒤로 밀리지 않겠냐. 아하.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국감을 앞두고 보통 이제 지금쯤 오늘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각종 뭐 신문 또는 뭐 방송, 언론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감 의원실에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 소식을 처음 전했는데 아마 국감 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과거 MB 정부 국정원에서 이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달라라고 노벨위원회에 청원을 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정도까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이 한 보수단체의 간부하고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받은 것을 이제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상 위원회에 취소해달라. 그것을 이제 두 측에서 논의했던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메일을 거죠?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노벨위원회에 실행에 옮겨졌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청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지만은 그 부분이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났고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도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사실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김대중 전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참을 수 없는 그리고 뭐 같은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네. 했을 때 국민의당에서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홍걸 씨의 얘기에 따르면 국민묘지 안장을 시키는데도 다른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국장으로 치르겠다는데 이것도 뭐 한 2, 3일 기다려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는 확인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국민의당이라든가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층인 특히 호남 지역의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들은 결국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국정원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 문제, 예. 검찰 수사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전에 더욱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정감사의 여론전 싸움인데 결국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아무래도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에 더 힘을 가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벨 평화상을 뭐 취소 청구를 했다라는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그런 모의를 했다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망신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 그건 뭐 지역이라든가 누구의 지지를 떠나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예. 논의를 했던 단체는 뭐 SNS를 통해서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 국감 증인으로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증인 태택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정점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하자고 할까요? 지금 상당수의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임할 증인하고 참고인 채택을 이미 완료를 한 데도 있고요. 또 예. 계속 진행이 되는 국감이 진행 동안에도 계속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예. 또 아니면 이제 그 방송 장악 관련돼서 이렇게 두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초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일부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이틀 앞두고는 그런 기류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너무 확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있습니다. 전망하세요? 상당히 증인 채택 요구를 아마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뭐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야권에서 그걸 극력 반대한다 그러면 실제로 증인 채택이 어려운 것이죠. 결국 이 문제도 결국 정치 공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쓰냐 안 쓰냐, 이것이 저는 국감의 증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은 이제는 검찰 수사를 보는 것이 더 진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위법행위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통치적 행위였는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결국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꼭 이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국감 때 증인 채택을 일단 덮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자, 이 증인 질문하실 분 하세요. 그러니까 답 질문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혼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망신주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부터는 누가 증인을 신청을 했는지 실명을 밝히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할 때는, 신청할 때는 어떤 의원이 신청했는지를 이름을 밝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더기 신청을 막겠다라는 취지고요. 상당히 이번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 채택 과정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일부 의원은 그걸 역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홍보 수단으로 네.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리는, 뭐 어차피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러는 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관련 상임위, 특히 재벌이라든가 기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는 예.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불러놓고 기업 같은 경우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이건 진짜 완전 재벌 비상이거든요. 총수들 나오라고 예, 비상이죠. 비상이거든요. 그럼 각종 로비가 해당 의원한테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안 나오게 되면 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그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일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기업이나 재벌로부터 이러한 뭐 또 정치적인 대가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기업적인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사실상 국회 내에서 상당히 정치권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석현 국회의장이 아마 제안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전 상당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증인들 뭐 으름장 논다든가 아니면 뭐 대기시켜서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가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로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질문이 하나가 한일전 축구가 열리면 어디 응원할 것이냐, 예.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안타깝고 좀 그 답답한 그 기업 총수들을 불러와서 그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일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실제로요, 그 국감에서 서로 이 증인들을 막, 특히 이제 기업 쪽을 증인을 부르니까 이런 직업도 생겼습니다. 전직 보좌관들을 로펌에서 불러다 모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첫째, 증인 채택 못하게 가서 의원실 가서 부탁하고 다니는 거. 그럼 첫 번째가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질문이 뭔지 사전에 파악하는 거. 이런, 사실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감이 정말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자신의 수행비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조회가 이뤄졌다라는 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 듣고요. 여기에 대한 박완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군에서도 했어. 군에서 했다면 기무사겠죠. 이 정치 사찰하고 있는. 홍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6차례의 통화 기록 조회 중 4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법적 개인 통신 조회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일단 법적인 용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조회라는 게 뭡니까? 일단 통신 조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 조회라는 것은 그 휴대전화,
휴대전화의 명의자가 누군지 누구 것인지를 이제 밝히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청하고는 다른 거죠. 예. 감청이라는 것은 법원에 영장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 내역을 것을 듣는 듣는 거고, 또 하나는 통신 사실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 기록 전체를 이렇게 쭉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하는 것을 이제 쭉 보는 것이 통신 사실 확인인데, 예. 홍준표 대표가 약간 말하는 애매하게 것은 얘기했어요. 통신조회입니다. 통신조회는 보좌관 소유의 휴대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6건 가운데 2건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벌어진 것이고 4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것들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가 좀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통신조회 2건 중에서 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기무사라고 표현했는데 육군본부에서 한 겁니다. 육군본부에서 그 문병호 전 소장 그 공감명 갑질 의혹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보직해임된 예. 그 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사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하. 그것을 기무사라고 이렇게 예단한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에 또 에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건인데 그중에 4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예. 거고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는 2건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뭐 지금 정치 보복과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이런 뭐 특위까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 정치 사찰과 관련된 거, 본인과 관련된 거.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여론전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은호 해설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사찰이라기보다도 어떤 뭐 통화 내역을 확인한다는 그런 뭐 감청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제 조회한 정도 수준이고, 그것은 또 이제 그 기간에 설명하면 되는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정치보복이라 계속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결국은 현재의 여권의 보수적 지지층들을 더욱더 결집시키려고 하는. 예. 아마 그것은 뭐 민주당도 그거는 뭐 같은 선상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겨냥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부분들의 정치적 포석이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라는 생산적인 비판보다도 이런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홍준표 대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연말 안으로, 올해 안으로 확정 판결을 내린다 이런 원칙만 있고 아직 예.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요.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이 고가다 이러면서 약간 좀 인신모욕성, 뭐 살 빼라 뭐 이런 얘기까지 예. 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에 해명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이 건이 어떻게 돼서 나타나냐면은 그동안 이제 그 극우 사이트죠. 일베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구입한 옷값이 5억이 넘었다. 뭐 이런 그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여기에 네. 정미영 전 아나운서가 또 일정 부분 거의 가담을 했었고요. 거들기도 했었는데, 이러니까 청와대에서 대응을 안 하다가 어떻게 보면 카드뉴스 형태로 SNS에 올렸는데,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옷들이 과거부터 입고 있던 옷을 10년 전에 산 옷도 있고, 홈쇼핑에서 산 그리고 것도 있고.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산 것을 또 수선하고 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옷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고, 일부 순방이라든가 공식 행사에 들어가는 의상은 일부 청와대 예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들을 올렸습니다. 물론 올림머리를 하거나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네. 대통령은 아닙니다. 영부인도 올림머리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시간씩 걸려서.
그런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사이에서 복과 옷 문제라든가 특히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아마 정명 전 아나운서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노린 거 아니냐 여론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아마 대응을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지금 뭐 만기가 거의 6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속 만기일이. 그러면서 이르면 오늘 영장 연장에 대해서 구속 연장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요?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게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는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0월 16일 밤 12시까지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가 되든지 아니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지난 추석 연휴 전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형사합의 22부에서 오늘 바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에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연장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구속을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상당히 여파가 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특히 이게 물론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는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롯데 SK 그 추가 자료 문제 검찰이 제출했던 부분들도 그건 다 정리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은 주역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그 종범들인 최순실, 안정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구속영장 연장이 신청돼서 연장이 됐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측 주장은 현재 이제 그 재판에도 잘 안 나왔었다. 발가락 부상할 이유로 뭐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출석에도 안 나왔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올해 말까지는 끝내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4차례나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측 주장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증거인멸이라든가 입맞추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법원이나 재판부의 고민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 결론이 날 것 같다니까요. 결론 나면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유영아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